사돈,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시어머니 박영숙이 제 카페 안으로 성큼 들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 최도훈도 뒤따라 들어왔죠. 두 사람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선명한 글자가 떠 있었거든요. 이혼 소장 접수 완료. 이건 뭐야? 최도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박영숙도 말을 잇지 못하고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어요. 당신이 만든 결과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모든 관계의 끈이 끊어졌죠.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진입니다. 올해 36살이고 경기도 분당 카페거리에서 카페 윤서라는 작은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7시면 카페 문을 열고 밤 10시에 마감하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여유를 배우며 지내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남자에게 인생을 모두 걸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최도훈이었어요. 인테리어 회사 과장으로 일하던 그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최도훈과 처음 만난 건 정확히 4년 전 10월이었습니다.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하던 가을날이었어요. 인테리어 회사 디자인 플러스의 과장이던 최도훈은 제 카페에 리모델링 상담을 받으러 왔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디자인 플러스 최도훈 과장입니다. 전화로 약속 잡았었는데요. 키 178cm 정도의 훤칠한 키에 단정한 인상, 깔끔하게 젤로 넘긴 머리 스타일까지 첫인상부터 호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음성이 차분하고 안정감이 있었어요. 네, 윤서진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그를 맞았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어색하게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사장님. 이 공간 정말 아늑하네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무엇보다 커피 향이 환상적이에요. 최도훈은 카페 곳곳을 천천히 둘러보며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인테리어 전문가답게 공간 활용도나 동선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원두를 로스팅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직접 로스팅을 하시는군요. 그래서 더 특별한 향이 나는 거였네요. 마치 따뜻한 사람의 품속 같은 포근함이 느껴져요. 그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던 기억이 선명해요. 커피에 대한 칭찬을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인테리어 상담은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어 3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카페 구조 변경, 좌석 배치, 조명, 계획 등등 대화할 주제가 끝이 없었어요. 최도훈은 제 의견을 하나하나 들어주며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사장님 덕분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랐네요. 저도 즐거웠어요. 인테리어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뵐까요? 도면이랑 견적서를 가지고 와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어요. 다음 약속을 잡고 헤어졌지만 최도훈은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인테리어와는 상관없이 그냥 커피를 마시러 온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사장님이 직접 내려주신 커피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다른 카페 커피는 이제 못 마시겠어요. 최도훈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은근한 칭찬을 건넸어요. 처음엔 단순한 립 서비스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술도 담배도 멀리하는 건전한 남자였고 매너도 좋았어요. 다른 손님들에게도 항상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카페 청소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카페 마감을 준비하던 저에게 최도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서진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저녁 드실래요? 그동안 맛있는 커피 너무 많이 얻어먹어서 한턱 내고 싶거든요. 아, 그런데 마감 정리가 아직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하면 금방 끝날 거예요. 최도훈은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하게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평소 관찰하고 있었는지 카페 마감 절차를 훤히 알고 있었어요. 와, 정말 빨리 끝났네요.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하죠. 그럼 이제 저녁 먹으러 갈까요? 그렇게 시작된 첫 데이트는 정말 로맨틱했습니다. 한강공원으로 가서 벤치에 앉아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10월 말이라 날씨가 조금 쌀쌀했는데 최도훈이 자신의 자켓을 벗어서 제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서진 씨, 커피 향이 너 같아요. 네. 갑자기 왜요? 부드럽고 오래 남아서요. 한 번 맡으면 자꾸 생각나거든요. 마치 중독된 것처럼요. 최도훈의 눈빛이 진심으로 반짝였어요. 달빛 아래서 보는 그의 얼굴이 너무나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도 완전히 기울었어요. 저도 도훈 씨 생각 많이 해요. 요즘 들어 특히 그래요. 정말요. 그럼 우리 사귀어도 될까요? 네, 좋아요. 그날 밤 한강공원에서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첫 키스를 나누며 평생 이 사람과 함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연애는 꿈처럼 달콤했습니다. 최도훈은 매일 퇴근 후 제 카페로 달려와 마지막 손님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함께 카페를 정리하고 손을 잡고 집까지 걸어가던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거든요. 서진아, 너 없으면 내 하루가 완성이 안 돼. 도훈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카페에서 도훈 씨 안 보이면 하루 종일 허전해요. 서로 빠져들수록 더 깊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집 탐방을 했어요. 최도훈은 제 부모님께도 자주 안부를 여쭈었고 저 역시 최도훈 부모님을 뵙곤 했습니다. 1년이 지날 무렵 최도훈이 프러포즈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개별실에서 무릎을 꿇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밀었어요. 서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너만 사랑하고 싶어. 반지는 소박했지만 최도훈의 마음만큼은 진짜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네라고 대답했던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약혼 후 결혼 준비는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웨딩드레스 고르기, 신혼집 구하기, 혼수 준비까지 모든 게 설레고 즐거웠어요. 최도훈과 저는 분당 정자동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24평 정도 되는 소박한 집이었지만 둘만의 보금자리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거든요. 우리 애들 낳으면 카페에서 같이 일하자.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족끼리 함께 일하는 거 상상만 해도 행복해요.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최도훈과 저는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서로의 꿈과 미래를 그려가며
달콤한 신혼생활을 계획했어요.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2019년 5월 18일, 봄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양가 부모님들은 흐뭇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봐 주셨고, 하객들도 진심 어린 축복을 보내줬습니다. 두 분이 정말 잘 어울려요. 평생 행복하게 사세요. 시어머니 박영숙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환하게 웃는 모습이 정말 인자해 보였습니다. 시누이 최아연도 언니, 정말 예뻐요. 행복하세요 라며 진심으로 축하해 줬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으며 최도훈을 바라본 순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최도훈의 눈가에도 감격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사랑합니다. 서진 씨, 저도 사랑해요. 도훈 씨, 목사님 앞에서 서약을 나누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절정이었습니다. 행복이란 단어가 이런 맛이구나 싶었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최도훈과 미래 계획을 세우던 시간들이 꿈만 같았거든요. 성산일출봉에서 일출을 보며 서로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아침이 아직도 선명해요. 서진아,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절대 서로 실망시키지 말고. 당연하죠. 우리는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일주일간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분당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보금자리였어요. 최도훈은 매일 출근 전에 저를 꼭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했고, 퇴근 후엔 꽃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무슨 꽃이에요? 장미요. 우리 서진이만큼 예쁜 장미 말이에요. 이런 달콤한 일상이 한 달 정도 지속됐을까요? 그런데 신혼 첫 달이 지나갈 무렵 시댁에서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서진아,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엄마가 며느리 위해 정성껏 준비하신대. 최도훈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시어머니의 정성이 고마워서 기꺼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은 분당에서 약 30분 거리인 수지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였어요. 현관을 열고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반겼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진아 왔구나. 어서 와라. 오늘 내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 많이 준비했어. 박영숙은 앞치마를 두른 채로 반갑게 맞아줬어요. 식탁에는 정말 푸짐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된장찌개, 나물 반찬까지 정성이 가득 담긴 상차림이었어요. 와, 어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며느리 위해서야 뭘. 많이 먹어라. 시아버지 최병호도 서진이 덕분에 우리 도훈이가 많이 밝아졌다며 기뻐하셨어요. 분위기는 정말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간쯤 시누이 최아연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25살인 최아연은 대학을 졸업한 지 1년 정도 된 상태였는데 아직 취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새언니, 이거 봐요. 최아연이 휴대폰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명품 가방 사진이었습니다. 샤넬인지 루이비통인지 브랜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싸 보이는 가방이었어요. 예쁘네요. 하연 씨, 맞죠? 저 이거 정말 갖고 싶어요. 새언니, 나중에 나 결혼하면 이런 명품백 하나 선물해 주세요. 최아연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장난으로 하는 말인 줄 알고 어색하게 웃었어요. 하하. 하연 씨 정말 재미있어요. 그런데 최아연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웃지도 않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언니, 저 진담이에요. 요즘 시누이들 다 그래요.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결혼하면 언니가
명품 하나씩은 사주는 게 당연하대요. 식탁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졌습니다. 최도우는 하연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며 가볍게 넘어가려 했지만 박영숙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하연이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 시어머니까지 거들어주자 저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명품 가방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서 하는 소리는 아닐 텐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명품 가방이 보통 100만 원이 넘지 않나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런 걸 들고 다니던데 뭐 그리 비싸겠어. 게다가 우리 하연이는 평생 한 번 결혼할 텐데. 박영숙의 말에 최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며느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정상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저희 아직 신혼이고 가게도 넉넉하지 않아서. 서진아, 그렇게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 가족끼리 뭐 어때? 하연이도 내 시누이잖아. 최병우까지 거들어주자 저는 정말 난처했습니다. 최도우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모르며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최도훈과 이야기했습니다. 도훈 씨, 아까 하연 씨 말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아, 그냥 애가 철없이 한 소리야. 신경 쓰지 마가. 그런데 어머니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우리 엄마도 하연이 예뻐하니까 그런 거야. 진짜로 사달라는 건 아닐 거야. 최도우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생길 것 같은 불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로부터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하연이가 그때 새언니한테 괜히 말 좀 꺼냈다더라. 애가 어려서 그래. 그래도 동생 부탁이니 한번 생각해봐라. 박영숙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당연함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제가 시누이를 위해 뭔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형편상 어려워요. 형편이 어려우면 당장은 아니어도 되잖아. 하연이 결혼할 때까지 시간 있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는 걸까? 가족이니까 뭐든지 해줘야 한다는 논리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최도훈에게 시어머니 전화 이야기를 했더니 최도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그래.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그런데 너무 일방적이지 않아요? 제가 하연 씨한테 받은 게 뭐가 있다고. 서진아,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마. 우리가 나중에 어려울 때 하연이도 도와줄 거야. 최도훈의 말에서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체념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깨달았죠.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의 결합이라는 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는 거려. 신혼 2달째부터 저는 시댁 방문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핑계를 대며 가지 않는 날이 늘어났어요. 최도우는 왜 우리 집에 안 가려고 하냐고 물었지만 솔직하게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작은 금이 훗날 제 인생의 커다란 균열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죠. 신혼 3개월이 지나면서 시누이 최하연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명품 가방 이야기 이후로 하연은 마치 제가 당연히 해줘야 할 사람이라도 되는 양 자주 우리 집을 들락거렸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최도훈이 회사에서 늦는다고 연락한 날이었어요. 저 혼자 집에서 저녁을 차려 먹으려던 참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언니, 저예요. 문을 열어보니 최하연이 큰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연 씨, 갑자기 웬일이에요? 언니, 내일 소개팅이 있는데 입을 옷이 없어요. 언니 옷 좀 빌려주세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제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허락도 구하지 않고 옷장 문을 열더니 이것저것 꺼내서 살펴봤어요. 이거 예쁘네요. 이거 빌려주세요. 하연이 꺼내든 건 제가 아껴 입던 원피스였어요. 결혼식 때 입을 거라고 비싸게 주고 산 브랜드 옷이었습니다. 하연 씨, 그건 제가 중요한 날에 입으려고 아껴두는 옷이에요. 언니, 소개팅이 중요한 날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 빌려주세요. 깨끗하게 입고 세탁해서 돌려드릴게요. 하연은 이미 원피스를 자신의 몸에 대보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맞춰보며 완전 예쁘다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연 씨, 저랑 키가 좀 다르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이힐 신으면 돼요. 언니, 가방도 하나 빌려주세요. 이 원피스랑 어울리는 걸로요. 결국 원피스와 가방까지 빌려주고 말았어요. 거절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시누이가 부탁하는 걸 냉정하게 거절하면 나쁜 며느리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옷을 돌려받은 건 한 달 후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여러 번 말한 후에야 돌려줬어요. 원피스에는 얼룩이 있었고 가방 모서리는 긁혀 있었습니다. 하연 씨, 이 얼룩은 뭐예요? 아, 그거요? 소개팅할 때 파스타 먹다가. 미안해요, 언니. 세탁소에 맡겼는데도 안 빠지네요. 미안하다는 말은 했지만 하연의 표정에서는 진정한 미안함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별것도 아닌 걸로 왜 그러냐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배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언니,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가족끼리. 하연은 가족끼리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했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시누이와 다투면 최도훈이 중간에서 곤란할 것 같았거든요. 옷 사건이 지나고 얼마 후 이번에는 제 카페로 하연이 찾아왔습니다. 친구 3명과 함께였어요. 언니, 여기가 우리 새언니 카페예요. 완전 아기자기하죠? 하연은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주문은 하지 않고 한참을 앉아서 사진만 찍고 있었어요. 하연 씨, 뭐 드실까요? 언니, 저희 디저트 좀 포장해 주세요. 4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하연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계산대에 와서 지갑을 꺼내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하연 씨, 계산은 언니, 시누이인데 그것도 받으실 거예요? 친구들한테 창피해요.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계산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4만 원 상당의 디저트를 그냥 포장해 줬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다음에 또 올게요. 하연과 친구들은 디저트 박스를 들고 유유히 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누이와 새언니 관계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서서히 스트레스가 쌓여갔어요. 하연은 한 달에 서너 번씩 카페를 찾아와서 디저트를 공짜로 가져갔습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때로는 혼자 와서 언니, 디저트 좀 싸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제 카페 1주년 기념 파티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카페를 연 지 정확히 1년이 되던 날, 저는 소소한 파티를 열었어요. 단골 손님들과 지인들을 초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새로운 메뉴도 선보이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최도훈도 일찍 퇴근해서 파티를 도와줬어요. 서진 씨, 정말 1년이 빨리 지나갔네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도훈 씨가 도와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20여 명의 손님들이 와서 카페가 북적거렸습니다. 다들 축하해주고 새 메뉴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파티 중반쯤 최아연이 시어머니 박영숙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온 거였어요. 언니, 파티하는 줄 몰랐어요. 저희도 축하하러 왔어요. 하연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나타나서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어요. 박영숙도 평소보다 정장을 차려입고 왔습니다. 어머니, 하연 씨, 갑자기 오셨네요. 우리 며느리 가게 1주년인데 시댁에서 안 올 수 있나. 축하한다, 서진아. 박영숙은 인사를 나누더니 카페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하연도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하연이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 언니 여기 조명이 너무 어둡지 않아요? 사진이 잘 안 받아요. 파티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졌습니다. 손님들이 하연 쪽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이 테이블들도 너무 낡아 보여요. 요즘 카페들은 다 대리석이나 원목으로 하는데 하연은 계속해서 카페 인테리어를 지적했어요. 마치 인테리어 전문가라도 되는 양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늘어놨습니다. 하연 씨, 조용히 해주세요. 손님들이 있어요. 언니, 저 그냥 도움이 되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오빠가 인테리어 전문가잖아요. 오빠한테 물어보면 좋은 아이디어 많이 줄 텐데. 더 충격적인 건 박영숙의 반응이었어요. 하연의 말을 제지하기는커녕 거들어줬습니다. 하연이 말이 많네. 돈 좀 더 벌면 천천히 바꾸면 되지 뭐. 손님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제가 마치 돈이 없어서 카페를 제대로 꾸미지 못한 것처럼 만드는 거였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파티 중이니까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뭐 어때 가족끼리. 서진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박영숙은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며 핀잔을 줬어요. 손님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카페 번창하세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님들을 배웅하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1년 동안 정성껏 가꿔온 제 카페가 시댁 식구들에 의해 폄하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하연이 다가왔어요. 언니,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저도 언니를 위해서 한 얘기예요. 하연 씨, 손님들 앞에서 그런 말 하는 게 저를 위한 건가요? 언니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조언하는 건데. 하연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이상하게 받아들인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최도훈에게 하루 종일 쌓인 분노를 토해냈어요. 당신 가족은 대체 뭐예요?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해요? 서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이 언제 널 무시했어? 오늘 파티에서 어머니와 하연 씨가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어요. 손님들 앞에서 제 카페를 그렇게 깎아내리는 게 정상이에요. 최도훈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집은 원래 그런가 봐. 엄마도 하연이한테 너무 관대하고. 그런가 봐가 뭐예요? 당신은 남편이잖아요. 제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진아, 너도 좀 이해해. 하연이는 어려서 많이 아팠어. 엄마 아빠가 하연이 하나 살리려고 별짓 다 했거든. 최도훈의 말에서 미안함보다는 포기가 느껴졌어요. 자신의 가족을 변화시킬 의지도, 아내를 보호할 의지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하연 씨 뒤치다꺼리만 할 거예요? 서진아, 그렇게 말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시댁 식구들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가기 싫어했고 가족 모임도 피했어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죠. 그 무렵부터 최도훈과 제 사이에도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카페 1주년 파티 사건 이후로 저는 시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웬만해서는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최도훈도 처음에는 우리 집에 왜 안 가냐고 물었지만 점점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났을까요? 결혼 2년 차가 되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시어머니 박영숙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진아, 잘 지내지?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전화를 하니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박영숙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다정했습니다. 서진아, 시간 있을 때 집에 한번 와라. 하연이가 하는 일 때문에 얘기할 게 있어. 하연 씨가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그게 말이지. 전화로는 좀 그렇고 직접 와서 들어봐라. 너한테 도움도 좀 받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다는 말이 묘하게 불안했지만 시어머니 부탁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주말에 시댁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최도훈과 함께 시댁에 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최하연이 거실 테이블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셨어요? 오빠도 안녕하세요. 하연은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계산기, 그리고 패션 잡지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하연아, 뭐 하고 있었어? 최도훈이 물어보자 하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빠, 저 이제 사업한다고 했잖아요. 온라인 쇼핑몰 말이에요. 그제야 테이블 위의 서류들이 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연 스타일이라고 적힌 사업 계획서와 상품 카탈로그, 수익성 분석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박영숙이 차를 가져오며 말했어요. 우리 하연이가 요즘 인터넷으로 옷 장사하는 거 배우고 있어. 젊은 애들이 하는 거라 엄마는 잘 모르겠지만 꽤 괜찮은 것 같더라. 와, 하연 씨 대단하네요.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저도 관심을 보이며 물어봤어요. 그동안 취업도 안 하고 놀기만 하던 하연이 뭔가 하려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였거든요. 2개월 정도 됐어요.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로 옷 파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저도 해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할 만한 것 같아요. 하연은 신이 나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동대문에서 옷을 떼와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SNS로 마케팅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자본이 좀 필요해요. 처음 물건 떼오는 비용이랑 홈페이지 만드는 비용, 그리고 포장재나 배송비 같은 거 생각하면 하연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박영숙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서진이한테 부탁하려고 했어. 너 카페 운영하니까 이런 거 잘 알잖아. 박영숙의 말에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설마 돈을 빌려달라는 건 아니겠죠? 어머니,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서진아, 하연이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하대. 한 3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는데 우리는 목돈이 없잖아. 역시 돈 이야기였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깜짝 놀랐어요. 그건 제 카페 6개월 매출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거든요. 어머니, 3천만 원이요? 그건 너무 큰 금액인데요.
서진아, 너희는 돈 관리를 잘하니까 그 정도는 있을 거 아니야. 게다가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투자해달라는 거야. 투자라는 말에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사업 경험도 없는 하연에게 3천만 원을 투자하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연 씨, 온라인 쇼핑몰이 그렇게 쉬운 사업인가요? 요즘 경쟁도 치열하고. 언니, 저 나름대로 많이 알아봤어요. 이 사업계획서도 봐주세요. 하연이 내민 사업계획서를 훑어봤어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단순하고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첫 달부터 1천만 원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이나 3개월 내에 손익분기점을 맞춘다는 목표가 터무니없어 보였어요. 하연 씨, 이 계획이 너무 낙관적인 것 같은데요. 온라인 사업은 초반에 고객 확보가 정말 어려워요. 언니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5천 명 넘는다고요. 하연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제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도훈이 중간에서 말했어요. 하연아, 서진이 말도 맞아. 사업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 오빠도 그래요. 가족도 믿어주지 않는데 누가 저를 믿어줘요? 하연이 눈물을 보이자 박영숙이 나섰어요. 서진아, 하연이가 평생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 돈도 나중에 다 갚을 거야. 어머니, 그런데 3천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에요. 저희도 카페 운영하면서 여유 자금이 많지 않고 며느리가 시누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중에 너희가 어려울 때 하연이도 도와줄 거야. 박영숙의 말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제가 하연의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사업의 말이에요. 어머니, 하연 씨가 정말 사업을 하고 싶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그런 큰 돈을 투자할 수는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하연은 울음을 터뜨렸고 박영숙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진아, 내가 그렇게 냉정한 줄 몰랐네. 가족도 믿지 못하면서 무슨 가족이야. 어머니, 가족이라고 해서 무책임하게 돈을 빌려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하연 씨가 사업 경험이 있거나 확실한 계획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서진아, 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연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제 말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들렸나 봅니다. 하연 씨,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단지 사업이라는 게 언니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시누이가 도움을 청하는데 그렇게 계산적일 수 있어요? 하연의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계산적이라니. 지금까지 하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최도훈이 저를 말렸어요. 서진아, 그만해. 우리 집안일에 너무 개입하지 마. 최도훈의 말에 더욱 실망했어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나무라다니. 도훈 씨, 저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3천만 원이 작은 돈이에요. 서진아, 일단 집에 가자. 여기서 이렇게 말하지 말고. 최도훈은 저를 억지로 끌고 나왔어요. 시댁 현관문이 닫힐 때까지 하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최도훈과 큰 다툼을 했어요. 당신은 대체 누구 편이에요? 서진아, 너도 좀 이해해. 하연이가 평생 처음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검증도 안 된 사업에 3천만 원을 투자하라고요? 그냥 도와주면 안 돼. 나중에 갚는다고 했잖아. 도훈 씨는 하연 씨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최도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속으로는 저와 같은 생각인 것 같았지만 가족 앞에서는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였죠. 그날 이후 시댁과의 관계는 완전히 냉각되었습니다. 박영숙은 저를 노골적으로 차갑게 대했고 하연은 SNS에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최도훈의 변화였어요. 그 일 이후로 최도훈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야근이야. 먼저 자. 이런 문자가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7시면 집에 왔는데 이제는 10시, 11시에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도 바뀌었어요. 전에는 제 생일로 해놨었는데 어느 날부터 안 열리더라고요. 도훈 씨, 휴대폰 비밀번호 바뀐 거예요. 아, 회사에서 보안 때문에 바꾸라고 해서. 왜? 뭘 볼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요. 최도훈의 대답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거든요. 집 안의 분위기도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전에는 퇴근하면 제 카페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는데 이제는 피곤하다며 바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늘 카페에 신메뉴 출시했어요. 아, 그래. 피곤해서 내일 이야기하자.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주말에도 친구들과 술 약속이 있다며 자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최도훈이 집에 들어오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냄새. 처음엔 뭔지 몰랐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술 냄새였습니다. 결혼 전 3년, 결혼 후 2년, 총 5년 동안 최도훈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술을 아예 안 마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도훈 씨, 술 마셨어요? 부장님이랑 회식이 있었어. 어쩔 수 없었어. 최도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욕실로 들어갔어요. 그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늦게 들어오는 최도훈. 그럴 때마다 회식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술 냄새가 일상이 되었어요. 주 1회가 주 3회로, 3회가 거의 매일로 늘어났습니다. 도훈 씨, 요즘 술을 너무 자주 마시는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복잡해서 그래.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해. 그래도 몸에 안 좋잖아요. 서진아, 너무 간섭하지 마. 나도 스트레스 많다고. 최도훈이 짜증을 내는 건 처음이었어요. 전에는 절대 저에게 화를 내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 무렵부터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우리 결혼 생활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걸. 하연의 투자 요구를 거절한 것이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시댁과의 갈등이 남편과의 관계까지 악화시키고 있었어요. 최도훈은 가족과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술로 현실을 회피하기 시작한 거였죠. 그때만 해도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신우이 투자 사건 이후 최도훈의 음주가 일상이 된 지 2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목요일 새벽 3시 잠들어 있던 제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최도훈 씨 부인 되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목소리 톤이 딱딱하고 공식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분당서 교통과 김경수 경위입니다. 남편분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지금 서해에 와 계시거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음주운전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잘못 연결된 거 아닌가요? 저희 남편은 술을 거의 안 마셔서. 최도훈, 79년생, 인테리어 회사 근무 맞으시죠? 혈중 알코올 농도 0.08%로 적발됐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분명히 우리 남편이 맞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서로 오세요. 자세한 건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단추를 채우기도 어려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분당경찰서로 향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훈이가 음주운전을 정말? 경찰서에 도착해서 안내데스크에 말했어요. 최도훈이라는 사람 때문에 왔는데요. 아, 3층 교통과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가니 복도에 의자가 놓여 있었고 거기에 최도훈이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도훈 씨, 제 목소리를 듣고 최도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최도훈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그 순간 현실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정말 우리 남편이 음주운전을 한 거였어요. 교통과 사무실로 들어가서 김경수 경위를 만났어요.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경찰관이었습니다. 부인 되세요? 일단 앉으세요. 경위님,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새벽 2시 30분경에 정자역 앞에서 신호위반으로 단속했는데 음주 상태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니까 면허정지 수준이에요. 김경희가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지와 단속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면허정지면 얼마나 정지되는 건가요? 100일입니다. 그리고 벌금 500만 원 나올 거예요. 벌금 500만 원이라는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가게에는 결코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경희님, 저희 남편이 평소에 술을 거의 안 마시는 사람이거든요.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부인, 사정이야 어쨌든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입니다.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많이 강화됐어요. 김경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류 작업을 마치고 최도훈과 함께 경찰서를 나왔어요. 새벽 5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최도훈은 한마디 말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았어요. 최도훈은 소파에 털썩 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도훈 씨,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에요.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당황스럽고 무서웠습니다. 회사 부장님이랑 술을 마셨는데 대리운전비가 아까워서 그냥 조금만 운전하면 될 줄 알았어. 조금만 운전하면 된다고요. 사고라도 났으면 어쩌려고 했어요? 최도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훈 씨, 당신 변했어요. 결혼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서진아,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회사에서도 힘들고 집에서도 뭐가 힘들어요. 우리 가족 일 때문에 내가 화내고 나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최도훈의 말에 한숨이 나왔어요. 결국 시댁 문제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최도훈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는 A사 용지를 꺼내서 뭔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각서 쓰는 거야. 다시는 음주운전 안 한다고. 최도훈이 쓴 각서를 읽어봤어요. 각서.
나 최도우는 2021년 7월 15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아내 윤서진에게 약속한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떤 처벌이라도 감수하겠다. 2021년 7월 16일 최도훈 서명. 각서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적어도 반성은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훈 씨, 정말 마지막이에요. 다시 한 번만 이런 일 생기면 저 정말 못 참을 거예요. 알아. 절대 다시는 안 할게. 술도 끊을게. 최도훈은 진심으로 보이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아이를 생각해서 한 번은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둘째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 후 한 달 정도는 정말 달라졌어요. 최도훈은 음주 약속을 모두 거절했고 퇴근 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면허가 정지된 상황이라 제가 출퇴근을 차로 데려다 줘야 했지만 그래도 예전의 다정한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서진아, 고마워. 내가 옆에 있어서 다시 정신 차릴 수 있었어. 당연한 거죠. 우리 가족 아니에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면허정지 처분이 끝나고 면허를 되찾은 지 정확히 2달 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금요일 밤 11시였어요. 제가 카페 마감을 하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최도훈 씨 부인이세요? 용인서 교통과입니다. 또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또 음주운전인가요? 네. 이번에는 용인 수지구에서 단속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3%로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0.13%라는 수치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습니다. 면허 취소요. 네, 그리고 벌금도 12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200만 원. 이번에는 더 큰 금액이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급하게 카페를 정리하고 용인으로 달려갔어요. 이번에도 최도훈은 경찰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이전보다 더 심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최도훈, 당신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제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났거든요. 서진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각서까지 써놓고 이게 뭐예요? 최도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술에 취해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에 최도훈이 말했어요. 서진아, 이번엔 좀 다른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이요? 지방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 거래처에서 술을 너무 많이 권해서. 그럼 왜 대리운전을 안 불렀어요? 돈이 아까워서. 최도훈의 변명을 들으면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200만 원 벌금을 물게 생겼으면서 대리운전비가 아깝다니. 집에 돌아와서 따져 물었더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도훈 씨, 이 고지서는 뭐예요?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한 고지서였어요. 법원에서 온 벌금 고지서였는데 12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 그거. 최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저한테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서진아, 너 화낼까 봐서 숨겼다고요? 1200만 원을 숨겼다고요? 그동안 최도훈이 제게 2번째 음주운전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벌금 액수도 축소해서 말했고 면허 취소 기간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요. 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정말 끝이야. 최도우는 또다시 무릎을 꿇고 각서를 쓰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미 한 번 배신당했거든요. 도훈 씨, 당신 변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서진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줬어요. 당신이 스스로 망친 거예요. 그날 밤, 최도우는 또다시 술을 마셨어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면서도 결국 술로 현실을 도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두 번의 음주운전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최도우는 더 이상 제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결혼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의 문도 조금씩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 사건 이후 최도우는 한동안 조용했어요. 면허 취소로 인해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해야 했고 12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벌금 때문에 가게도 빠듯해졌습니다. 저는 카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최도훈의 야근이 더욱 잦아졌다는 거였어요. 면허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도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었습니다. 도훈 씨, 요즘 야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큰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와서 그래. 인테리어 일이 원래 그래. 마감 전에는 밤새는 일이 다반사야. 최도훈의 설명은 그럴듯했어요. 실제로 인테리어 업계가 야근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최도훈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거실에서 숙제를 하던 딸 하린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응, 하린아, 숙제 다 했어. 엄마, 아빠 핸드폰에서 이상한 언니 사진이 계속 와요. 하린이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아빠 핸드폰을 본다는 것도 의외였지만 이상한 언니 사진이라는 말이 더 궁금했습니다. 하린아, 아빠 핸드폰을 언제 봤어? 아빠가 화장실 갈 때 핸드폰 놓고 갔는데 계속 알림이 와서 봤어요. 예쁜 언니가 사진을 많이 보내요. 7살이던 하린이는 순진하게 말했어요. 아이에게는 단순히 예쁜 언니일 뿐이었지만 제게는 불안한 신호였습니다. 하린아, 어떤 사진이었어? 언니가 예쁜 옷 입고 찍은 사진이요. 그런데 글자도 많이 써 있었어요. 하린이는 어려워서 못 읽겠어요. 아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인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최도훈이 샤워 중일 때 거실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놓고 간 거였어요. 평소에는 절대 핸드폰을 놓고 다니지 않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핸드폰 화면을 켜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필요했어요. 예전에는 제 생일인 0824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번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숫자를 시도해봤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카카오톡 알림이 떴어요. 잠금 화면에서도 내용을 볼 수 있었거든요. 오빠, 오늘 공연 끝나면 우리 집으로 와. 와인도 준비했어. 메시지를 보낸 사람 이름은 엘라였어요. 영어로 엘라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공연, 우리 집, 와인.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최도훈이 누군가와 그런 관계라는 건가? 계속 지켜보니 메시지가 또 왔어요. 오빠 못 와? 어제 늦게까지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어요. 명백히 연인끼리 주고받는 메시지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아, 내 핸드폰 어디 있어?
급하게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최도훈이 거실로 나오면서 핸드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여기 있었네. 최도훈은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잠시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마 엘라에게서 온 메시지를 본 것 같았습니다. 도훈 씨, 누구한테서 연락 온 거예요? 아, 회사 동료야. 내일 미팅 때문에. 거짓말이었어요. 회사 동료가 우리 집으로 와라고 메시지를 보낼 리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여서 말이에요. 그날 밤부터 저는 최도훈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핸드폰을 볼 때마다 급하게 감추려 하고 메시지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확인했습니다. 도훈 씨, 요즘 핸드폰을 많이 보시네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클라이언트들이 밤에도 연락하거든. 또 거짓말이었어요. 예전에는 퇴근 후에 업무 연락이 오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며칠이 지난 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최도훈이 급하게 외출한 사이에 서랍을 정리하다가 영수증 몇 장을 발견한 거예요. 첫 번째는 보석가게 영수증이었어요. 다이아몬드 반지 구매 내역으로 280만 원이었습니다. 구매 날짜는 한 달 전이었어요. 누구 주려고 반지를 샀지? 제게 선물한 반지는 아니었어요. 저는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두 번째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오피스텔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이었습니다. 수지구에 있는 오피스텔 보증금 2천만 원, 중개수수료 40만 원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저희는 이미 분당에 집이 있는데 왜 다른 곳에 오피스텔 계약을 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세 번째는 호텔 영수증들이었어요. 강남의 한 비즈니스 호텔에서 객실 이용한 내역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최도훈이 야근한다고 했던 날들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엘라라는 여자, 다이아몬드 반지, 오피스텔, 호텔. 최도훈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도훈이 또 야근한다며 늦게 들어왔을 때 저는 영수증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훈 씨, 이게 뭐예요? 문을 열고 들어온 최도훈이 테이블 위의 영수증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서진아,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허무했습니다. 서진아, 오해야. 이건 정말 오해야. 28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오해예요. 수지구, 오피스텔 보증금 2천만 원이 오해예요. 최도훈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명백한 증거 앞에서 변명할 거리가 없었던 거죠. 그럼 엘라는 뭐예요? 하린이가 아빠 핸드폰에서 이상한 언니 사진 본다고 했는데. 서진아, 들어봐. 그냥 친구야. 친구가 우리 집으로 와라고 메시지를 보내요. 하트까지 붙여서. 최도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훈 씨, 정직하게 말하세요. 바람 피우고 있는 거 맞죠? 한참을 침묵하던 최도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서진아. 그 말이 모든 걸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참을 수 없이 아팠어요. 언제부터요? 서진아, 언제부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최도훈이 움찔했어요. 6개월 전쯤부터. 6개월 전이면 신우이 투자 거절 사건 직후였어요. 그때부터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엘라는 누구예요? 카페에서 일하는 여자야. 나이는 26.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였어요. 더욱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반지도 사주고 오피스텔도 얻어주고 호텔에서 만나고 그런 거예요. 최도우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도훈 씨, 당신이 왜 이럴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뭐가 부족했나 싶어서. 서진아,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가 심하면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나도 내가 이상해. 정말 미안해. 최도훈의 사과가 공허하게 들렸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걸 배신당한 후였거든요. 그 여자한테 얼마나 썼어요? 서진아,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반지 280만 원, 오피스텔 보증금 2천만 원,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 정도. 계산해 보니 6개월 동안 3천만 원 가까이 쓴 거였어요. 우리 가게에서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났어요? 우리 적금 깬 거예요. 최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 교육비를 위해 모아두었던 적금을 해약한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주운전도, 거짓말도, 이제는 불륜까지.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도훈 씨, 이제 정말 끝이에요. 서진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 여자와 정리할게.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요. 당신이 스스로 다 망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7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철저히 배신당할 수 있다는 것도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최도훈의 불륜 사실을 확인한 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라고 걱정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도 있고 제 인생도 있으니까요. 일주일 정도 혼란스러워 하다가 저는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최도훈을 믿으려 애쓸 필요도 없고 시댁 눈치를 볼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증거 수집을 시작했어요. 최도훈이 출근한 후 집 안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서재 서랍에서 더 많은 영수증들을 발견했어요. 엘라와 함께 간 레스토랑 영수증, 백화점에서 구매한 옷과 가방 영수증, 심지어 커플링까지 사준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썼을까? 영수증들을 모아서 계산해 보니 총 4,500만 원이었어요. 우리 집 1년 생활비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최도훈의 노트북도 확인해 봤어요. 비밀번호는 예상대로 바뀌어 있었지만 자동 저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때문에 몇 가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엘라에게 보낸 이메일들이었어요. 엘라야, 어제 너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 이런 감정이 사랑인가 봐. 아내와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야. 우리 곧 함께 살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모든 걸 정리할게. 이메일을 읽으면서 구역질이 날 뻔했어요. 아내와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라니. 7년 동안 함께 산 시간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뜻이었죠. 최도훈의 통장 내역도 확인했어요. 매달 100만 원씩 엘라에게 송금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말이에요. 정말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했구나.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최도훈에 대한 마지막 남은 감정도 사라졌어요. 이제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빨리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증거를 수집한 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인터넷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서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카페를 일찍 마감하고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을 방문했어요. 김수연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어떤 일로 상담받으러 오셨나요? 이혼 상담받으러 왔어요. 김 변호사는 차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음주운전도 2번 했고 도박은 안 했지만 바람핀 여자에게 수천만 원을 썼어요. 김 변호사가 메모하면서 물었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준비해 간 파일을 꺼냈어요. 영수증 사본, 통장 내역, 이메일 프린트, 그리고 핸드폰 메시지 캡처까지 모든 증거를 정리해 간 거였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유책 사유가 충분합니다. 배우자의 불륜, 경제적 손실, 심지어 음주운전까지 재판에서 이기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그 말을 듣자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이 지독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남편 측에 이런 유책 사유가 많으면 양육권은 당연히 부인 쪽으로 갈 겁니다.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고요. 위자료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불륜 증거가 확실하고 경제적 손실까지 있으니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정말 후련했어요. 이제 확실한 계획이 생겼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김 변호사가 준 서류 양식을 보면서 하나씩 작성했습니다. 이혼 사유란에는 배우자의 불륜 및 경제적 배신이라고 적었어요. 최도훈은 여전히 야근한다며 밤늦게 들어왔어요. 아마 엘라와 만나고 있을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더 이상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곧 끝날 관계니까요.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지난 7년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행복함, 신혼 초기의 달콤함, 모든 게 이제는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하린이한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7살인 하린이에게 어떻게 이혼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류 작성을 마친 후 저는 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저 이혼하려고 해요. 뭐? 서진아, 무슨 소리야? 도훈이가 바람 피웠어요. 6개월 동안 다른 여자와 만나면서 수천만 원을 썼어요. 엄마는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는데. 서진아, 정말 힘들었겠다. 네, 엄마,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래, 내 결정을 지지한다. 우리가 도와줄게. 부모님의 지지를 받으니 더욱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최도훈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표정이 어두웠는데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나 보다 싶었습니다. 서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최도훈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뭔 이야기요? 서진아, 나 정말 잘못했어. 그 여자랑 완전히 정리했어.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정리했다고요?
응.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서 모든 걸 정리했어. 다시는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 최도훈이 무릎을 꿇고 앉더니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서진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할인이 위해서라도. 할인이를 들먹이는 걸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할인이를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그랬어야죠.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최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진아, 나 정말 정신 차릴게. 술도 끊고 다른 여자도 보지 않을게. 제발, 도훈 씨, 이미 늦었어요. 서진아, 우리 7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야. 7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최도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거리가 없었으니까요. 서진아,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엔 진짜 달라질게. 마지막은 이미 여러 번 있었어요. 음주운전 각서 쓸 때도, 두 번째 음주운전 때도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이번엔 다르다고. 최도훈이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훈 씨,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서재에서 이혼 서류를 가져왔어요. 최도훈에게 보여주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예요. 내일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에요. 서진아, 정말로 이혼할 거야? 네.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최도훈이 바닥에 주저앉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진아, 제발, 할인이를 생각해서라도, 할인이를 정말 생각한다면 아빠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더 이상 보여주지 마세요. 그날 밤 최도훈은 계속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걸 결정한 후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법원에 가서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접수 확인서를 받아드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로 돌아와서 이혼 소장 접수 확인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어뒀어요. 언젠가는 보여줄 날이 올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할인이를 재우고 나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정말 끝나간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마음 한구석이 아프긴 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와 할인이를 위해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최도훈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마 어디선가 술을 마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이혼 소장을 접수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최도훈은 여전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오히려 그게 편했습니다. 할인이에게는 아빠가 출장 가셨다고 말해뒀어요. 아직 이혼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카페 일상도 서서히 평온을 되찾고 있었어요. 시댁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고 최도훈이 언제 들어올지 신경 쓸 필요도 없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어머니 박영숙이었습니다. 서진아, 잘 지내지? 목소리가 평소보다 다정했어요. 뭔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 쓰는 톤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진아, 우리 하연이 결혼 소식 들었지? 아, 하연 씨가 결혼을 하시나요? 정말 몰랐던 일이었어요. 최도훈과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 시댁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거든요. 다음 달에 결혼해. 남자가 괜찮은 사람이야. 대기업 다니는 과장급이래. 박영숙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 있었어요. 평소 하연을 아끼던 모습을 생각하면 당연한 반응이었죠.
축하드려요, 어머니. 하연 씨도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네요. 고마워, 서진아. 그런데 말이지. 박영숙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본론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더라고. 예식장도 빌려야 하고, 혼수도 준비해야 하고. 네. 결혼 준비가 많이 힘드시죠? 서진아. 그래서 부탁이 있는데, 축의금을 좀 넉넉하게 해줄 수 있겠니? 축의금 이야기가 나오자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박영숙이 넉넉하게라고 표현한 건 분명 일반적인 금액이 아닐 거였거든요. 어머니,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2천만 원만 보내주면 좋겠는데, 2천만 원이라는 말에 귀를 의심했어요. 축의금으로 2천만 원이라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 2천만 원이요? 서진아, 너희는 사업도 잘 되고 돈 관리도 잘하니까 그 정도는 있을 거 아니야. 게다가 하연이 평생 한 번 결혼하는 건데. 박영숙은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말했어요. 2천만 원이 작은 돈이라도 되는 듯이요. 어머니, 그런데 축의금으로 2천만 원은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과하긴 뭐가 과해. 시댁 체면이 있지. 하연이 친구들이 다 올 텐데 언니가 축의금을 적게 내면 창피하잖아. 시댁 체면이라는 말이 나오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까지 시댁 체면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또 2천만 원을 요구하다니요. 어머니, 저희 형편상 그런 큰 금액은 어려워요. 서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카페 장사도 잘 되고 도훈이 월급도 괜찮은데. 박영숙은 우리 집 형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최도훈이 불륜에 수천만 원을 쓴 것도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려워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서진아, 시누이 결혼인데 그렇게 매정하게 굴면 안 되지. 우리가 언제 너한테 뭘 해달라고 했어? 뭘 해달라고 안 했다니요. 명품 가방부터 시작해서 쇼핑몰 투자까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요구를 했는데 기억도 못하는 건가 싶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못해드려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박영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서진아, 내가 이렇게 냉정한 줄 몰랐네. 가족도 안 도와주면서 무슨 가족이야. 어머니, 가족이라고 해서 무리한 요구를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리한 요구라니. 시누이 결혼 축의금이 무리한 요구야? 박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연 씨 결혼할 때 받은 축의금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그게 중요하니? 지금은 하연이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해요. 제가 결혼할 때 하연 씨가 낸 축의금은 1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2천만 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박영숙이 말문이 막혔나 봅니다. 잠시 조용하더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서진아, 그때와 지금이 같아. 너희는 지금 형편이 좋아졌잖아. 어머니, 우리 형편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도훈 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만 1,700만 원 냈는데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서진아, 시댁 체면이라도 생각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폭발할 뻔했어요. 시댁 체면이라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아직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그 체면 이제 곧 신문에 나올 거예요. 뭐? 무슨 소리야? 이혼 소장으로 신문에 나올 거라고요. 박영숙이 깜짝 놀란 듯 소리쳤어요. 서진아,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 소송 중이에요. 어머니. 도훈 씨가 바람 피워서. 뭐? 바람을 피웠다고? 박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나 보더라고요. 네. 6개월 동안 다른 여자와 만나면서 수천만 원을 썼어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어요. 서진아,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이제 말하는 거야? 말할 필요가 있었나요? 어차피 끝날 관계인데. 전화 너머로 박영숙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최도훈에게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아, 일단 전화 끊을게. 도훈이한테 확인해 봐야겠어.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2천만 원 축의금을 달라고 하다가 이혼 소식을 듣게 된 박영숙의 당황스러운 모습이 그려졌거든요. 1시간 후쯤 이번에는 최도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 엄마한테 이혼 이야기했어? 네, 했어요. 왜 그런 식으로 말했어? 엄마가 완전 패닉 상태야. 그럼 어떻게 말했어야 했어요? 시댁 체면 이야기하면서 2천만 원 달라고 하니까 사실을 말한 거예요. 서진아, 그래도 좀 더 부드럽게. 도훈 씨, 지금 그런 게 중요해요. 당신이 바람 펴서 이혼하게 된 상황에서 최도훈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의 잘못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8시쯤 갑자기 카페 문이 벌컥 열렸어요. 마감 시간이 지나서 문을 잠그려던 참이었는데 박영숙과 최도훈이 성큼 들어선 거였어요. 사돈,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박영숙이 제 카페 안으로 들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결혼식에도 안 와서 우리 체면을 구겨놓고는 이제는 이혼이라니. 박영숙의 소리에 늦게까지 남아있던 손님 한두 명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최도훈도 뒤따라 들어왔는데 얼굴이 초췌해 보였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잤나 보더라고요. 어머니, 여기는 영업장이에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하라고. 우리 아들을 이런 식으로 내팽개치고 있는데 조용히 하라고. 박영숙은 더욱 흥분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구경하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화면에는 일주일 전에 찍어둔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혼 소장 접수 완료. 휴대폰을 박영숙과 최도훈에게 보여줬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야? 최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만든 결과예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빨리 정리하고 싶을 뿐이었어요. 서진아, 이혼이 장난이야. 할인이 생각은 안 해? 박영숙이 다른 방향으로 압박해왔어요. 할인이를 생각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이런 아빠 밑에서 자라면 안 되니까요. 서진아, 우리 도훈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머니, 도훈 씨가 6개월 동안 바람 피우면서 4,500만 원을 썼어요. 우리 집 1년 생활비를 다른 여자에게 쓴 거예요.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자 박영숙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음주운전 2번 해서 벌금만 1,700만 원이에요. 이런 사람과 어떻게 계속 살라는 거예요? 최도훈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 카운터 안에 있던 제 엄마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평소 도서관 사서로 일하셔서 점잖으신 분이었는데 그날은 표정이 달랐어요. 엄마는 카운터 위에 있던 카라꽃 한 송이를 들어 박영숙에게 건넸어요. 이것 좀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박영숙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카라꽃이에요. 순수의 상징이죠.
엄마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그 순수를 버리는 날이에요. 제 딸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 앞에서 말이에요. 엄마의 말에 카페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평생 온화하게만 지내시던 엄마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 처음 봤거든요. 박영숙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카라꽃을 바닥에 던졌어요. 뭐가 순수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매정한데, 매정한 건 당신네 아들이에요. 결혼 서약을 어기고 바람을 피운 게 누구예요? 엄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최도훈이 중간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이 잘못한 거 맞아요. 이제 와서 뭘 하려고 해요? 박영숙이 최도훈을 따라 나가려 하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어요. 서진아, 후회하지 마. 이혼하면 혼자 살기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거야. 어머니, 혼자 사는 게 이런 사람들과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박영숙과 최도훈이 카페를 떠난 후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서진아, 이제 울지 마.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엄마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났어요. 힘든 시간을 버텨낸 것에 대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혼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 진짜 끝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모든 관계의 끈이 완전히 끊어진 날이었어요. 카라꽃 선언이 있던 그날 밤 이후 시댁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어졌어요. 박영숙도, 최하연도, 심지어 최도훈조차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걸 깨달았나 보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김수연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윤서진 씨, 상대방 측에서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조정이요? 네. 재판 진행 전에 합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거예요. 아마 남편 측에서 불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이라는 말을 듣자 조금 의외였어요. 최도훈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님, 조정에 응해야 할까요? 일단 나가보시죠.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어차피 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조정 날짜는 2주 후로 잡혔어요. 그동안 저는 카페 일에 집중하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던 스트레스가 사라진 기분이었거든요. 하린이에게도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하린아, 엄마가 아빠랑 헤어지기로 했어. 왜요, 엄마? 아빠가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엄마랑 함께 살 거야. 7살인 하린이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엄마가 힘들어한다는 건 알았나 봐요. 엄마, 그럼 하린이는 아빠 못 봐요? 가끔은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제 우리 집에서는 함께 살지 않을 거야. 하린이가 조금 슬퍼하는 것 같았지만 다행히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어요. 아이도 최근 몇 달간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조정 당일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가정법원에 갔어요. 복도에서 최도훈과 그의 변호사를 마주쳤는데 최도훈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 술만 마신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서진아, 최도훈이 저를 보고 말을 걸려 했지만 저는 외면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조정실에 들어가서 조정위원 앞에서 마주 앉았어요. 조정위원은 50대 중반의 여성 판사였는데 차분하고 공정해 보였습니다. 먼저 남편 측에서 말씀해 주세요. 최도훈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저희 의뢰인이 잘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7년간의 결혼 생활과 아이를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진부한 변명이었어요. 조정위원도 별로 감명받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이 있으신가요?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비는 월 5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바로 반박했어요. 위자료 1천만 원이요. 남편이 불륜에 사용한 금액만 4,500만 원인데요. 양육비 50만 원도 터무니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과 직장에서의 징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순간 최도훈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진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지만 저는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기회는 여러 번 줬었거든요. 조정위원님, 저는 합의할 의사가 없습니다.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정말 합의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결국 조정은 결렬되었고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재판 준비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최도훈이 회사에서 음주 관련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고 결국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최도훈이 회사에서 해고됐다고요? 네, 음주운전, 전력과 업무 태도 문제로 결국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해고된 후 최도훈은 다시 음주운전을 했어요. 이번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로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3범이니까요. 김 변호사의 말을 듣고 있으니 착잡했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몰락해가는 모습을 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모든 게 그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재판은 3개월 동안 이어졌어요. 그동안 시댁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는데 좋지 않은 소식들 뿐이었어요. 최하연의 결혼은 파혼이 되었다고 했어요. 오빠의 불륜과 이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남자 측에서 먼저 결혼을 취소한 거였죠. 하연이 완전히 멘탈이 나갔대요. 결혼 준비 다 해놓고 파혼당하니까 충격이 너무 컸나 봐요. 카페 단골 손님 중에 그 동네 사는 분이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박영숙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들은 감옥에 가고 딸은 결혼이 취소되고 며느리와는 이혼 소송 중이니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분식집도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손님들이 다 안 와서 시댁 가족들이 하나둘씩 무너져가고 있었지만 저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드디어 판결 날이 다가왔어요. 재판장에 들어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긴장된다기보다는 드디어 끝이 난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최도훈은 수감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음주운전 3범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모습이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드디어 이혼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어요.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다. 당연한 결과였지만 듣고 나니 후련했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김 변호사가 귀띔해준 것보다 높은 금액이었어요. 재판부에서 최도훈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미성년자 최아린에게 양육비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라. 모든 조건에서 제가 승리했어요. 위자료, 재산분할금, 양육비까지
제가 요구한 거의 모든 것을 받아낸 거였습니다. 최도훈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뭔가 귀띔하고 있었지만 최도훈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최도훈과 마주쳤어요. 수갑을 찬 채로 교도관과 함께 있었습니다. 서진아, 이제 끝났어요. 도훈 씨, 하린이한테만은 좋은 아빠가 되어주세요. 그게 최도훈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김 변호사가 축하해 주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원하시던 결과를 다 얻으셨네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하린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아빠랑 안 살아요? 응, 하린아, 이제 우리 둘이서 살 거야. 엄마가 행복하면 하린이도 행복해요. 아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를 위로해 주다니. 그날 밤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어요.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댁 소식이 더 들려왔어요. 박영숙이 빚에 시달리다가 결국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였어요. 최하연도 취업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관련된 모든 것이 제 인생에서 사라져갔어요.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셨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로운 오후였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그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카페 안에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게 정말 오랜만에 좋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결국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한 사람은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되고, 진실한 사람은 결국 보상을 받게 되는 법이니까요. 인생은 정말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같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제 인생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해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받은 8천만 원으로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 카페를 정리하고 더 큰 곳으로 이전하기로 한 거예요. 분당에서 좀 더 번화한 지역으로 옮겨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엄마, 새 카페 이름 뭐로 할 거예요? 하린이가 물어봤어요. 8살이 된 하린이는 엄마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라루나는 어떨까? 스페인어로 달이라는 뜻이야. 와, 예쁘다. 라루나. 하린이가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달처럼 어둠을 밝히는 카페가 되고 싶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새 카페 준비는 정말 즐거웠어요. 인테리어부터 메뉴 구성까지 모든 걸 제 취향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어요. 서진 씨, 정말 예쁘게 나왔네요.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화이트와 베이지 톤의 깔끔한 인테리어에 포인트로 들어간 초록 식물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카페 한쪽 벽면에는 하린이가 그린 그림들을 걸어뒀어요. 아이가 직접 그린 가족 그림, 꽃 그림, 동물 그림들이 카페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엄마, 제 그림이 여기 걸려 있으니까 정말 우리 카페 같아요. 그럼 우리 카페니까. 하린이와 함께 만들어가는 카페라는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오픈 준비를 하면서 예전 카페 단골 손님들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대부분 기뻐하며 새 카페에도 놀러 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서진 씨, 새 출발 축하해요. 힘든 시간 잘 이겨내서 대단해요. 고마워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드디어 라루나 오픈 날이 밝았어요. 2022년 3월 15일
봄이 시작되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예전 단골 손님들도 오시고 새로운 손님들도 호기심을 갖고 들러주셨습니다. 사장님,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여기 분위기도 너무 좋고 감사해요. 정성껏 준비했거든요. 바쁘지만 행복한 하루였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든 공간에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뻤습니다. 할인이도 방과 후에는 카페로 와서 숙제를 했어요. 카페 한쪽에 아이 전용 공간을 마련해뒀거든요. 엄마, 친구들이 우리 카페 너무 예쁘다고 해요. 엄마가 대단하다고도 하고 정말 할인이 덕분에 엄마가 힘이 나는 걸 모녀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이 소중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카페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매출도 예전보다 훨씬 늘었고 직원도 한 명 더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대학생 직원이 말했어요. 그런가요? 아마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마음이 편해지니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커피 맛도 더 좋아졌고 손님들과의 대화도 더 즐거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카페를 정리하고 있는데 할인이가 다가왔어요. 엄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지? 엄마는 아빠랑 헤어져서 후회 안 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 후회하는지 말이에요. 할인아,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맞아요. 엄마가 웃는 모습이 전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아이의 말에 깨달았어요. 정말 웃음이 많아졌구나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언제나 긴장하고 눈치를 봐야 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웃을 수 있었어요. 가끔씩 최도훈 소식이 들리기도 했어요. 출소 후 다른 지방으로 내려가서 작은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양육비도 제때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할인이와 제가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엄마, 아빠한테 화나지 않아요? 예전에는 화났지. 하지만 이제는 안 나. 화내봐야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정말 그랬어요. 분노와 원망을 놓아버리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카페 1주년이 되던 날, 저는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단골 손님들과 지인들을 초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라루나 1주년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박수 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어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인이도 준비한 깜짝 선물이 있었어요. 엄마, 이거 드려요. 할인이가 건넨 건 손편지였어요. 엄마에게, 엄마, 항상 맛있는 커피 만들어 주셔서 고마워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우리 계속 행복하게 살아요. 사랑하는 딸 할인이가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할인이를 재우고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결혼 생활의 고통, 이혼 과정의 힘듦,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기쁨까지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며 생각합니다. 뜨거웠던 물이 식을 때 진짜 향이 난다. 저는 그렇게 식은 사랑의 잔해에서 제 진짜 향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는 온전히 제 것인 향을 말이에요. 매일 아침 할인이를 학교에 보내고 카페 문을 열면서 다짐해요. 오늘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단골 할머니, 회사원 아저씨, 대학생 커플, 육아맘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제 카페에서 잠시 쉬어가죠.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커피를 내리는 시간이 명상 같아요. 원두의 향, 물 끓는 소리, 추출되는 커피의 색깔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합니다. 점심시간에는 할인이가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 와요. 엄마, 저희 딸기 케이크 주세요. 알겠어, 공주님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카페를 더욱 밝게 만들어줍니다. 저녁이 되어 카페를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봐요. 좋은 손님들을 만났고, 맛있는 커피를 만들었고, 할인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보다 더 바랄 게 있을까요? 가끔 옛 시댁 식구들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최도우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박영숙과 최하연은 잘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원망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테니까요.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삶을 살자. 그것이 제가 다시 태어난 이유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아픔을 거울 삼아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커피 향으로 하루를 채우며 다짐합니다. 할인이와 함께 정직하게 감사하며 살자. 라루나 카페의 불을 끄고 집으로 향하는 길. 할인이가 제 손을 꼭 잡고 걸어요. 엄마, 내일은 뭐 해요? 내일도 맛있는 커피 만들고 할인이랑 놀고 행복하게 살 거야. 좋아요. 달빛이 우리를 비춰줍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흉터가 되어 제 안에 자리 잡았어요. 아프지 않은,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흉터로 말이에요.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커피 향 가득한, 사랑으로 가득한 내일이요. 저는 윤서진입니다. 라루나 카페의 사장이자 할인이의 엄마이자 무엇보다 저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36세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찮아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늘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